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3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계획이 먼저 나오니까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 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계획이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것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관할에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죠.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내지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137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부터 보시면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라는 말이랑 계획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구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관할 토지,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관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지역을 특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다라고 했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어디를 개발할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저번 주에 요 지정을 했죠. 지정을. 자,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의 일부,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 합리화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끝나서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러한 곳들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좀 더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정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 할 수 있다, 임의적이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 다음에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정택, 공, 시, 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택, 공, 시, 노. 정택이는 10살이고 그 다음에 공시법 점수가 30점이라서 공시법 교수님을 싫어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야 되는 곳은 도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 일단 지정할 수 있는 곳이 3가지.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이렇게 3군데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면적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10만,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을 때는 3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그래서 보시면은 137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거기 윗줄 13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그러니까 2랑 4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 2번 별표, 4번 별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인데 이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2가지만 오늘 할 겁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그리고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별표하시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해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그래서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든지, 야 2개밖에 없는데 왜 문제가 어떻게 나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끊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하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면은 5개 나오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건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오늘은 요것만. 그 다음 138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됐고, 3번 법률 규정의 완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텐데 당연히 행위 제한을 하겠죠. 규제를 합니다. 행위 제한은 강화를 할까요? 완화를 할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규제를 강화하는지 완화하는지 어떤 걸 할까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고, 강화하는 규정이 3,645가지가 있고 완화하는 규정이 9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공부하시겠습니까? 완화되는 거, 이게 낫겠죠? 3,645가지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책에도 완화되는 규정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엄청난 규제를 합니다. 엄청난 규제를. 그 우리 계획에 안 읽은 내용인데 그 13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5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이런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물은 못 들어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그 다음에 건폐율 제한하죠. 용적률 제한하고 높이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형태, 건물 모양이라든지 색채, 그 다음에 건축선, 엄청난 규제를 가합니다. 엄청난 규제를. 다만 이렇게 규제를 받고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건물들, 건축주 자기 마음대로 지어진 건물들보다는 좀 더 모양들이 일률적이고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폼나는 지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머지 9가지 규정 정도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자, 국계법에서 일단 3가지 규정을 완화를 합니다. 그게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법 에서 5가지 규정을 완화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건축법 규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지, 이런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 자리가 없어서 요 옆에 적는 겁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러한 규정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러한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우리가 이제 건축법 같은 것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는 건축법을 배우고 와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막 나오죠. 나중에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정리만 하면 얼마 안 되니까 놔두시고 141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 자, 보시면은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드는지,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저번 주에 시가와 조정구역 말씀드릴 때 했던 것 같은데, 실효나 해제 나오면 항상 다 같이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라든지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요거 같이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날. 요 말이 꼭 같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개발법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 실효, 해제 나오면 다음 날. 여기도 보시면은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실효.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계획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그러면은 지정을 할 때 관리계획으로 했는데 그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효력이
어떨 때 실효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밑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밑줄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정에 관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의 결정을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번이. 그래서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계획에 관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의 한정 밑줄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하시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의 밑줄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밑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계획에 관한 그러니까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을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죠.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고 나서 사업의 착수를 5년 내에 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으면 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니까 결정 고시되고 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은 지정에 관해서 계획에 관해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한 효력을 언제 상실시키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3년 내에 있지 않으면 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언제 상실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효가 되면은 알려줘야 되고, 다만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주민이 입안 제한한 사항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5번 142페이지 5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행위 제한, 규제는 계획으로 합니다.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랑 마찬가지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규제를 하듯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내가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을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는 요 계획에 맞게끔 해요. 계획에 맞게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밑줄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 태, 공, 시, 노? 얘네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통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 용기. 그래서 용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는 기반시 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 두 가지가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완화되는 것 9가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완화되는 거.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고, 건축법 규정들은 일단 가볍게,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내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144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보면은 용도 지역 했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했고, 용도 구역 했고, 3번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요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이 국계법 맨 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책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일종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했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은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계획이라서 여기까지를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규제라고 부릅니다. 계획규제. 그리고 자,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했으니까 뒤에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이용규제가 나오는데, 국토를 개인이, 그러니까 공적 개발이 아니라 사적 개발입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들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를 받게끔 했습니다. 허가를 받게끔. 그래서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이용규제, 그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그 허가받는 행위까지 묶어서, 그래서 이용할 때 규제받는 거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단원에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은 14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나오죠. 144페이지에는 뭐 총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됐고, 145페이지를 바로 보시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거기 트, 꽝, 시, 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트, 꽝, 시, 군의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나오는 행위들을 할 때는 그냥 할 수 없고 허가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 누구한테? 트, 꽝, 시, 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그 뒤에 밑줄 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그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1년의 행위들을 할 때는 특광시군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받은 내용이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의 분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이게 왜 허가를 받는지도 좀 보죠. 자, 인문과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도시의 직장인들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80년대에 이렇게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해서 90년대 초반에 집집마다 차가 보급이 되면서 이때를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에 차가 생겼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드라이브로 가는 거죠. 차가 없을 때는 시내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차를 가지고 시내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시외곽 지역으로 놀러를 가는 거죠. 뭐 서울로 따지면은 서해안 쪽으로, 아니면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데로 놀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러 가니까 이렇게 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이라든지 하천, 바다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앞에는 그렇게 도로가 넓지 않은 왕복 2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바닷가에 놀러 왔다라고 해보면 요 앞에 횟집도 하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으로 차량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차량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횟집이 대박이 나고 그 옆에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자고 1박 2일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숙박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차량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로가 왕복 2차선이면 충분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차량, 이렇게 교통체증이 증가합니다. 이런 지역. 자, 90년대 초반에 사람들에게 차량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 외곽 지역, 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렇게 건물들이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막 들어서더라는 거죠. 다만 예전에는 이러한 비도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 중에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됐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 아까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는 당연히 받는 건데 이 개발행위 허가까지도 같이 받는 겁니다. 물론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을 짓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의 차이인데, 건축 허가라는 건 딱 이 건물을 보는 겁니다. 건물을. 설계도대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걸 판단하는 게 건축 허가. 근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거죠. 주변 환경, 기반 시설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
내지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기반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만 받고 이런 음식점들, 숙박시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 놀러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산과 바다, 강에 막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로,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이런 형태, 생활 폐수들을 막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그냥 버려버리고 쓰레기들 사람들이 막 버리고 하고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항상 신문에 나오던 말이 우리나라 국토가 땡땡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바로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의 목적은 난개발 방지가 그 목적입니다.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 그래서 이 6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죠. 허가를 받고. 다만 이 6가지 행위를 도시, 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 자,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뭐냐면 요거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3번에 나오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난개발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니까, 자, 반대로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하다. 내가 하는 행위가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허가받지 않고 하는 허용사항이라는 겁니다. 허용사항. 그래서 이런 것들, 도시군 계획사업은 난개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 안 받고.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게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걸 구분하는 겁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1번에 밑줄 하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건축법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인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건축이라는 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건데 가로 안에 밑줄 하죠.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경작을 위한 경우 밑줄 하시고 밑에 줄에 가로 안에 밑에 줄에 제외. 그래서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렇게 울퉁불퉁한 토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토라는 땅 깎기라고 되어 있죠. 깎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흙을 쌓고 깎고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지라는 건 이제 다지는 작업입니다. 다지는 작업. 그래서 중장비 같은 거, 이렇게 바퀴가 이만한 중장비를 가지고 며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다지는 거죠. 깎고 쌓고 다지고, 그리고 포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해서 토지의 형상, 모양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의 매립, 또 밑줄을 공유 수면의 매립. 그 가로 안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또 써놨죠. 아무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라는 건데, 그 나뭇잎 표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형질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가 이거 3월 달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예, 어쨌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허가를. 3번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기 밑줄 그어야죠. 토지의 형질 변경. 자, 보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건 흙을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자, 흙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깎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토석 채취는 이 형질 변경에서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토석 채취라는 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흙을 깎다 보면은 토석 채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형질 변경으로 인한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따로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토석 채취 허가 또 받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보시면은 그 옆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거기다 밑줄 쳐야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다른 법률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받고 토지를 분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에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거기 미만 동그라미 미만. 여기 건축법 57조 1항을 안 써놔가지고 지금 좀 찾으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있구나. 602페이지 60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620페이지에 보시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보면은 여기 분할 제한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라고 한 이유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해당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기준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건 안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이 602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602페이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됩니다. 이거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건축법 57조 1항입니다. 57조 1항.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145페이지 맨 밑에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방금 본 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보다 미만 작게 분할할 때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금지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왜 허가를 받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고 여기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제곱미터씩 분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0제곱미터씩 분할을 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난개발 방지였죠. 그럴 때 보면은 1번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하는 거. 2번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난개발일까요? 어떤 게? 자,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 50 분할한다. 이거는 토지를 작게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근데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요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분할되고 나서도. 자, 50제곱미터로 쪼개지는 게 난개발일까요? 500제곱미터로 쪼개지는 게 난개발일까요? 를 묻는 겁니다. 정답은 요거죠. 토지를 이렇게 잘게 쪼개버리면은 토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난개발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 그래서 자, 이 분할 앞에 생략된 말이 토지를 작게 분할한다, 이게 생략된 말입니다. 그 작게는 써놓는 게 아니라 미만. 그러니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는 게 아니라 분할 제한 면적보다 작게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됐고, 디귿도 됐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맨 위에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 여기도 작게 너비 5m 이하로. 너비가 5m 이하라는 건 토지가 이제 길쭉하게 나오겠죠. 역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여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녹지, 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즉 울타리 바깥이죠. 울타리 바깥에다가 토지의 물건을 밑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근데 아까 맨 위에 보면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다가 농림지역 X라고 되어 있죠. 농림지역에서는 뭐 비료포레라든지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옆에 쌓아놓는 일이 워낙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그런 행위들은 난개발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는 행위는 이렇게 6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형질 변경을 위한 토석 채취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형질 변경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사항이라는 거. 이 모든 게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라는 거.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도시군 계획사업,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난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개발이 아닌 게 분명한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허용사항이 됩니다. 허용사항. 이렇게. 그 전에 보면은 거기 146페이지 그 밑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자, 밑줄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1 규정을 밑줄 준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뭔가를 변경을 합니다. 변경할 때는 처음 그대로 합니다. 처음 그대로.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입안하고 그 다음에 고시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라고 했죠. 협의하고 심의.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을 해놓고 결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처음에 결정할 때 협의 심의를 거쳤죠. 변경할 때도 협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처음에 내가 만약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허가받았죠?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허가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만약에 신고했다. 근데 이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경할 때 원칙은 처음 그대로 해야 돼요. 처음 그대로.
처음에 거쳤던 절차 그대로. 처음에 관리계 결정할 때 협의, 심의를 거쳤으니까 변경할 때도 협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고, 처음에 허가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허가받고, 처음에 신고했으면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죠. 허가받은 걸 변경하니까 처음에 허가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어떻게? 허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변경할 때 이것도 공식입니다. 공식. 뭔가 변경할 때는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했던 거. 허가받았으면 허가받고, 신고했으면 신고하고,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허가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다음의 밑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 꽝, 시, 군에게 밑줄 통지하여야 한다. 자, 보면은 처음에 변경할 때에는 처음 그대로. 그래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가받았죠? 근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신고한다, 한 단계 내려가지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지금처럼 통지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뭘 하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합니다.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 안 하고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만약에 인가받았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인가받겠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신고하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경할 때에는 처음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뭘 할지는 그 사안들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외울 수가 없는데, 경미한 사항들 지금까지는 제가 다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라고 하고 넘어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경미한 사항들 대표적인 걸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변경합니다. 변경. 처음에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변경할 때 뭐 해야 되죠? 허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할 때도 신고. 근데 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내가 만약 변경하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합니다. 이거 말고 뭘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미한 사항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자,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거랑 단축되는 것 중에 어떤 게 경미한 걸까요? 단축. 사업 기간이 단축. 그 다음에 사업의 면적이 확장되는 거랑 축소되는 거랑 어떤 게 경미할까요? 축소. 경미한 사항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단축, 축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꼭 단축, 축소만 경미한 건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데 가면은 변경이라고 나오는 경우, 변경. 10% 이내에서의 변경. 그러니까 변경은 증감을 다 포함하는 거죠. 증감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단축,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변경이라는 건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 증감을 다 포함합니다. 다만 숫자가 나올 때는 대부분 10%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가. 이게 경미한 사항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미한 사항들을 다 외울 수가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말해라 하면은 요겁니다. 단축, 그 다음에 축소, 그 다음에 10% 내에서의 변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낌적으로 이걸 경미한 사항이구나 라는 걸, 경미한 사항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변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들이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할 겁니다. 자, 보면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통지를 합니다. 통지. 보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통지. 해서 1번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사업기간을 연장합니까? 단축합니까? 단축, 밑줄, 단축. 그 다음에 2번에 기읍.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거기 5% 동그라미 하시고 축소 밑줄. 자, 제가 경미한 사항에서는 숫자가 10%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경미한 사항에서는 숫자가 10%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면적을 5% 축소할 때, 5% 축소할 때. 그래서 축소, 줄이면 축소, 이렇게 축소, 이렇게. 축소, 이렇게.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시험에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경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출제가 됐는데 경미한 사항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나왔을 때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단축, 그 다음에 축소, 그 다음에 뭐 숫자 10%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이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의 축소일 때는 면적 5% 축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그래서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들 단축, 축소, 그 다음에 10%인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는 면적 5% 축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허용되는 행위.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건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자, 공법이라는 것. 공법이라는 건 규제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그러니까 공법상의 모든 제도라는 건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라고. 근데 이 규제라는 다리 앞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두고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이 갑이 이 바리케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허가다. 그러면은 이 갑이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오면 이걸 열어주고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줍니다. 만약에 바리케이트를 건너기 위한 요건이 신고다 라고 하면은 갑이 이 신고의 요건을 갖췄을 때 바리케이트를 열어서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놨고 규제라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너게 막아놨다가 이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걸 열어주고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게 공법의 모든 제도입니다. 모든 제도. 근데 이 갑이 바리케이트 앞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딱 신분증만 보여주니까 이 규제라는 다리를 그냥 무사 통과시켜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허용사항인데 허용사항이 바로 그거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이 바리케이트 앞에 왔을 때 그냥 통과되는 것들입니다. 통과되는 것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경미한 행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업 관련 행위들입니다. 생업 관련 행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적인 행위들. 공적인 행위들도 이 규제라는 다리를 그냥 건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해서 지금부터 허용사항들을 볼 건데 이 허용사항들은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인지 생업 관련 행위인지 공적인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몇 번 읽어만 보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가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랑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경미한지, 생업 관련인지, 공적인지.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일단은 대표적인 게 가로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밑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해서 가로 1번 밑줄,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밑줄, 응급조치. 이거 빨리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죠. 뭐 지진 나고 태풍 나고 해가지고 건물들 다 쓰러지고 사람 다치고 있는데 이거 허가 받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가로 안에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밑줄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맨 마지막 줄 신고.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선조치 후 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워서 좀 그런데 가로 이번에 건축법에 따라 밑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설치할 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 그 옆에다가 증축, 개축, 재축에 신축 X라고 써두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축법을 좀 배우고 와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경미한 행위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자, 이 가로 3번을 제가 요 세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인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및 가설 건축물의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그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해두죠. 가로 열고 협의 대상 건축물 요렇게 좀 써두십시오. 협의 대상 건축물. 그 박스 안에 1번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그래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 가면은 건물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거 협의 대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쭉 나와 있던 말들이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자, 이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그러니까 공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 써두시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요 경미한 사항에서 숫자 나오는 거 있어서 싹 다 무시. 숫자 나오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 나오는 거는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에 숫자 나와 있으니까 일단 버리고 디귿 보죠. 녹지, 관리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밑줄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자, 농업용 비닐하우스니까 이거 생업 관련 행위겠죠. 생업 관련 행위. 다만 가로 안에 밑줄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 땅 위에 이렇게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피레미가 고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키웁니다. 이게 육상어류 양식장. 근데 이런 육상어류 양식장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여기 보면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생업 관련 행위니까. 다만 육상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으랍니다. 자, 이 물고기들은 수족관 안에서 독서하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죠. 일단은 여기 여러 가지 약품들이 투입이 됩니다. 항생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독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들, 그 다음에 얘네들 먹고 싸고 하겠죠. 사료 넣습니다. 사료. 그러면 사료 찌꺼기, 그 다음에 물고기 배설물들. 그러니까 각종 약품이랑 사료 찌꺼기, 물고기 배설물들이 모여있는 이 물이 만약에 주변 토사로 흘러나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변 토양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어류 양식장은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숫자 놓으니까 버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디귿 보시면은 밑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즉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한 거죠. 조성이 이미 끝난 대지에서 조금 형질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경미한 사항으로 보시면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하고 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필요해서 형질 변경하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절토나 성토는 제외 밑줄. 절토나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국가 지자체 공익상 이런 말 나왔죠. 공적 목적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적 목적 뭐 이렇게. 토석 제치 숫자 나오니까 버립니다. 5번 기역에 보시면은 사도 개설 허가 도로 만드는 겁니다. 도로. 그 다음에 니은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역시 공적 목적. 리을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또한 교환 양려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 공적 목적. 그 다음에 리을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니까 역시 공적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아까 우리가 토지의 분할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작게 분할하는 건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보다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동그라미 이상. 이건 크게 분할하고 있죠. 크게 분할하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숫자 나오니까 버리고 숫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문에 숫자 나오는 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서 일단 정답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숫자 나오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기해 놓고 제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랑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요건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